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전 세계 43개국을 대상으로 통근 시간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평균 1시간 48분으로 가장 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스페인과 캐나다 공동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통근 시간은 1시간 8분이었습니다. 모로코가 48분으로 가장 짧았고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1시간 48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통근 시간이 단순히 길다는 점만이 아닌데요. 최근 여러 연구에 따르면 통근 시간이 길수록 각종 질병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긴 통근 시간은 스트레스와 우울감, 불안 증가와 관련이 있고요. 영국 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우울증 위험은 33%, 비만 위험은 21%나 높아집니다. 우리나라의 긴 통근 시간은 주택 문제와 수도권 과밀 현상에 빚어낸 복합적인 결과일 텐데요. 하루 2시간, 한 달이면 거의 이틀을 출퇴근에만 쓰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하루가 조금 더 여유로워질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아들 또 음악 크게 듣네. 차에서 다들 이렇게 들어요. 그럼 경고음도 못 듣고 위험해. 네네, 알았어요. 당신을 아끼는 잔소리처럼 당신을 지키는 현대 SUV 2016 투싼은 모든 트림에 꼭 필요한 지능형 안전사양이 기본. 11월 1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사 김세롬의 세상맘사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풍기인 김계합 형전이 발간됐는데요. 잠시 후 이 평전을 엮은 영조 향토사 연구소 김태환 소장 연결해서요.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라디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안동시의원 김세롬,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세상 이야기 함께하는 김세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대구 경북 정치 지금 필요한 리더십과 변화를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느끼는 생생한 고민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대구 경북 정치 지금 필요한 리더십과 변화라는 주제인데 내년 또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TK 정치는 늘 변화가 느리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뭐가 가장 큰 문제인가요? 저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관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제도라든지 새로운 참여 구조가 등장하면은 괜히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도시재생, 농업 문제, 산불 피해까지 익숙한 방식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정치도 변화를 감당해내는 힘,
즉 실력 있는 정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관성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이 관성이 실제 주민들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가장 많이 듣는 지역이 경북에서도 왜 우리 동네는 그대로예요? 라는 그 말이죠. 왜 우리 교통은 왜 그대로고 대중교통은 왜 그대로예요? 이런 질문이죠. 교통, 농업, 산불 피해 복구, 도시재생 문제는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해결 구조가 그대로오니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더디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와중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요즘 네. 지방정부 권한이 커지는 흐름인데 이런 변화 속에서 TK 정치도 분명히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중앙이 모든 걸 해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지역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만드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정책으로 평가받는 지방 정치가 될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힘들어하실 수도 있는데 네. 지방 정부가 스스로 계획을 실행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제는 중앙을 바라보는 정치보다는 지역 문제를 정책으로 바꾸는 정치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 이게 앞으로는 지역 정치의 정말 절대적인 성적표가 될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을 실제 의정 활동하면서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때에 지역 맞춤 정치로 바꿔야 한다고 느끼셨나요? 큰 맥락은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작은 거 얘기 하나 드리면은 네. 전기차 보조 사업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들. 네. 네,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는 매년 지방정부에 수소 자동차 지원 국비가 내려옵니다. 너무 좋지요. 그런데 경북은 수소 충전소가 몇 군데가 있나 제가 찾아보니까 경북 네. 통틀어서 2군데밖에 없습니다. 충전하고 오면 바로 충전해야 하고 가야 되는 이런 구조. 네. 안동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하려면 고속도로를 타고 휴게소를 가야지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용은 쓸지 못하고 매번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동 시민들이 보기에 안동시는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를 쓰지 않고 반납하고 있네, 매년 하고 있네, 예산 낭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역의 상황을 좀 더 많이 중앙정부에 우리가 피력을 해야 되고 그 상황에 맞춰 나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중앙만 바라보는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결국 네. 지역 정치가 갖춰야 할 역량이 달라진다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거는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었죠. 역대 정부 모두가 지방재정과 분권 강화를 핵심 국정 기조로 삼으며 지방정부의 역량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TK 정치권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현장에서 정책으로 전환하여서 실천해보고 이를 확산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고 이제 이거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은 지금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저는 세 가지로 나눠보면요. 네.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행정이 협력하는 수평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이 아닌 해결책을 내놓는 문제 해결의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포용적인 정치 구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수평적 리더십과 문제 해결 리더십, 포용적 정치 구조 이 세 가지 중에서 당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어떤 건가요? 저는 협력적인 구조를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처럼 정치가 몇몇 사람의 목소리로만 이루어진다면 정책의 현실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정치의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런 변화가요. 실제 TK 정치에서 가능한 구조일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대구 경북에는 기존의 폐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열린 정치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그 지방재정 및 자치권 확대라는 이 커다란 흐름 속에서 지역 정치는 더 이상
예산 따오기 중심의 낡은 방식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TK 정치 어떻습니까? 뭐 중장년 남성이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네. 청년과 여성, 뭐 장애인과 노동자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이 이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만 합니다. 이러한 개방적 구조와 실력 중심의 리더십이 정착돼야지만 비로소 대구 경북의 변화가 속도를 내서 좀 빨리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그리고 의원님이 청년 이야기 굉장히 자주 하시는데 네. 그 이유도 이거랑 연결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청년은 나이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가진 존재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변화의 신호를 가장 먼저 읽고 문제를 포착할 수 있는 감각이 있는 게 청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참여할 기회가 충분하지가 않고 이 목소리 내는 법조차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제 청년정책 공모전도 하고 백서도 내고 네트워킹 사업을 하면서 청년들이 직접 의제를 넘어서 당에 상관없이 정말 누구나 함께 경북의 정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좀 돕고 있는 중입니다. 미약하지만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 참여는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데요.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안동만 하여도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정말 좋은 사업의 아젠다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년 접수는 수십 건이 되지만 그중에 통과되는 거는 한 건이 거의 될까 말까 하거든요. 왜냐?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 그 아젠다가 없는 거예요. 네. 정책이. 그게 문제인 건데요. 주민청이라든지 주민총회라든지 마을의제 발굴처럼 주민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게 있으면은 안동시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제도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주민 의견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지만 지역 정치는 원단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주민들은 어떤 요청을 가장 많이 하나요? 오늘도 제가 북후 영곡에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과 신나게 이야기하고 놀다 왔다 가면 그렇지만 네. 이야기하면서 정말 시간을 보냈는데요. 네. 아이고 째면한 거라도 좀 잘라줬으면 좋겠다 이러시거든요. 어르신들이. 네. 그래서 길 하나 버스 한 대 마을 하나 사실 작아 보이지만 그 변화가 사실상 주민 삶의 무게와 일상을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다면 이런 주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TK 정치가 가장 먼저 고쳐야 할 구조는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 정치의 폐쇄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폐쇄성을 깨부셔야 됩니다. 이 결정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 청년, 아까 여성과 노동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다양한 계층의 많은 분들이 들어와야지만 정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열린 정치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폐쇄성을 깨야 한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럼 TK 정치의 미래는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저는 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있는데요. 미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 곁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을 참 많이 얘기 드려요. 네. 그 지역에서 나온 작은 제안 하나, 불편함 하나, 주민에게 되는 한마디가 정책의 방향이 되고 지역의 미래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실제로 경험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한데, 그래서 늘 주민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미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주민 곁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의 맘스 생각 들어볼까요? 대구 경북 정치 지금 필요한 리더십과 변화에 대해서 정말 짧게나마 생각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우리 지역이 바라는 변화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의 불편을 조금만 더 덜어주는 것,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은 더 안전하게, 조금 더 편리하게,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치가 필요하고요. 그 정치가 다시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력, 더 많은 목소리를 참여시키는 열린 정치, 저는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안동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구 경북의 정치의 새로운 속도를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정치의 폐쇄성을 깨야 한다. 그리고 주민 의견이 정책의 출발점이 될 때 지역 정치가 더 단단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새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6시 23분 3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은 김계하라는 인물을 알고 계시나요? 아마 다른 분들은 몰라도 영주시 풍기읍에 살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역 공동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희생한 지역의 인물입니다. 최근 이분의 삶을 다룬 평전인 풍기인 김계하가 발간됐는데요. 이 평전을 엮은 영조 향토사 연구소 김태환 소장 연결해서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풍기인 김계하 평전이 발간됐습니다. 소장님께서 이 책을 엮으셨는데요. 일단 먼저 어떻게 집필을 시작하셨나요? 예, 사실 3년 전에 김계하 기념사업회가 결성이 되고 기념사업회로부터 평전 집필 의뢰를 받고 처음에는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전쟁과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지역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인물이 시간이 흐르며 잊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생각에 평전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평전이 단순히 한 사람을 기록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강복 후 반세기 동안 풍기 지역 공동체가 걸어온 길을 정리하고 재확인하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평전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평전, 특히 지역의 인물을 평전으로 엮어낸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이 풍기인 김계하를 꼭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개인 평전은 주로 유명 정치인이나 문인 예술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데 지역 인물의 평전은 그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역사는 결국 이 이름 없이 일한 평범한 사람들의 헌신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김계하 선생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셨습니다. 네. 특히 선생은 지역사회를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그 때문에 공적이나 기록이 거의 전하지 않았고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흔적들마저 세월 속에서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평전은 선생의 업적이 훌륭하기보다 그분의 정신이 지금도 유효한 fun기의 가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풍기분들에게는 이 김계하라는 인물이 익숙하지만 사실 다른 지역 청취자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어서요. 이 고 김계하 선생은 어떤 분이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김계하 선생은 풍기의 소문 인물 중 한 분이셨습니다. 선생은 직책이나 명예를 쫓지 않은 분이셨지만 실제로는 지역 곳곳에서 가장 필요한 일에 앞장서 실천한 분이셨습니다. 특히 풍기인삼 산업을 개혁하고 재배, 가공, 유통을 현대화한 실천가였습니다. 또 청소년 운동을 통해 젊은 세대의 공동체 의식을 키운 지도자이기도 했고요. 풍기 축구와 체육 발전의 기반을 만든 체육인이었습니다. 또 지역 교회의 발전을 지원한 신앙 공동체의 조력자이기도 하셨습니다. 또 대한강복단 기념사업을 추진한 후원자였습니다. 네. 겉으로는 조용하고 헌신적이며 검소한 삶을 살았지만 선생의 영향력은 풍기 곳곳에 아직도 스며 있습니다. 선생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풍기를 풍기답게 만든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풍기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오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김계하 선생이 풍기 인삼 산업에도 지대한 공로가 있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풍기 인삼 산업에도 굉장히 공로가 큽니다. 선생은 풍기 인삼 산업의 현대적 기반을 구축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품질 관리를 위한 경제 지도자 도입과 그리고 재배 환경의 가학화 그리고 그동안 체육을 판매 위주였던 풍기 인삼을 단순 유통에서 벗어나 홍삼, 인삼정 등 가공품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모두 선생의 앞장서 추진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풍기 인삼은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했고 특히 풍기 인삼 전진대회는 오늘의 풍기 인삼 축제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풍기 축구와 교회, 청소년 운동 또 대한광복단 기념사업에도 도움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실까요? 예, 먼저 청소년들에게 축구를 통해 협동심과 책임감,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풍기 지역 사회이치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문화, 교육 활동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젊은이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의 든든한 후원자로 종교적 신앙심에서 어려운 이웃을 교회를 통해 도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풍기가 독립운동의 본거지임을 인지하시고 대한강복단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선생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일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풍기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정작 본인은 청빈한 삶을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김계하 선생의 인품이 잘 드러나는 일화가 있을까요? 네, 김계하 선생의 인품은 여러 증언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 풍기 인삼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셨지만 단 한 건의 특혜도 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인삼 구매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은 생계를 걱정하는 가정을 발견하면 새벽에 쌀자루를 문 앞에 조용히 두고
가곤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밝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성공보다 지역의 공동체 성공을 우선했는데 더 큰 자리, 더 높은 직책을 제안받았지만은 네. 나는 그릇이 크지 않다며 사양을 하곤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김계하 선생의 삶에서 그럼 우리 지역사회가 지금 꼭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가장 중요한 교훈은 조용한 헌신의 힘입니다. 오늘날 지역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눈에 띄는 성과만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지속성은 화려함이 아니라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계하 선생의 삶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깁니다.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자세,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청소년을 돌보는 책임감,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조용히 헌신하는 마음, 그리고 갈등이 아닌 협력으로 이 일을 성사시키는 태도, 역사와 문화 전통을 계승하려는 정신, 그리고 선생의 삶은 지금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기본의 가치를 되살리는 하나의 길잡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역의 청년들이 풍기인 김계하를 읽고 꼭 느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이 책이 지역의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크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일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진실입니다. 네. 이 책이 주는 교훈은 먼저 작은 역할도 진심으로 하면 큰 흐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선생이 매 순간 성실하게 지역을 위해 일한 마음이 결국 풍기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둘째로 직업이나 지위보다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선생이 존경받는 것은 화려한 직책이 아니라 겸손과 정직, 헌신, 책임감 같은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청년들에게 나도 내 자리에서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이렇게 풍기인 김계하 이분의 삶이 분명히 지역 청년들에게도 큰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영조 향토사연구소 김태환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에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정상회담 합의문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에 대해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됐는데요. 굉장히 네.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오늘 어떻게 나눠서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이거를 굉장히 광범위할 때 부분 조각으로 나눠야 되는데 나눠서 이야기하다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노력 많이 했어요. 저 백악관 그 사이트까지 찾아가가지고 영어 분석하고 번역하고 네.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네. 일단 관세 관련 내용, 그리고 안보 관련 내용, 그리고 투자와 관련 내용 이렇게 하면서 기타 나머지 이야기할 거 하고 마지막에는 이 조인트 팩트 시트의 이면에 깔린 내용 이거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인트 팩트 시트는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다는 걸 파악했는데요. 양국이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문장까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조인트 팩트 시트에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지만 곳곳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표현들이 좀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이면에 깔린 내용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현재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분이나 반대하는 분이나 다 불편한 내용이긴 한데 네. 이렇게 분석해서 파악을 해야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어느 정도 위치인가에 냉철한 비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관세 부분부터 정리해 볼까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를 했습니다. 두 정상이. 그리고 뭐 2, 3일 만에 나온다고 하더니 한참 지나서 16일 만에 무려 16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리됐습니다 하면서 지난 14일 날 직접 발표했죠. 네. 일단 양국 정부가 공개한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 시트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미국 상호 관세는 일단 15%로 확정한 겁니다. 자동차 및 차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가 25%, 10% 다운돼서 15%, 11월 1일부터 소급돼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세율이 결정되지 않은 반도체 품목 관세,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만이나 유럽연합이나 뭐 중국, 일본 등 반도체 경쟁 국가들보다 더 높은 관세를 한국에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리고 목재 관세는 인하한다. 최대 15%로 그동안 막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리고 항공기 부품 그리고 항공기 부품에 들어가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관세 면제는 투자 양해각서 서명인의 이날부터 발효되는 것이고 네. 복제약 의약품 일부 미국 내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 전략 품목이라고 하는데 이 상호 관세를 지금 15%인데 이게 면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비관세 관련 합의가 이루어진 대로 적용한대요. 특히 관세 부분에서 우려했던 쌀과 쇠고기 수입 등을 포함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던 것으로 결정했다. 요거랑 맞바꾼 건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5만 대 수입 상한을 없애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6만 대, 7만 대도 가능한 건데 작년 기준으로 4만 7천 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5만 대 수입 상한을 없애도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쌀, 쇠고기 수입 관련된 US 데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뒤에 가서 따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세 부분 살펴보면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마무리됐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로 투자 부분 정리해 볼까요? 팩트 시트에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한다. 미국이 현금으로 투자를 요구했던 2천억 달러 관련돼서는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소제목 아래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이 명시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국은 양해각서상 이 나온 내용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여기 시장 불안은 한국의 외환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 알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어느 해도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가 됐어요. 네. 김용범 정치실장이 맨 처음 이거 초안받았을 때 기절초풍 할 뻔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네. 하지만 이거 딱 보면서 3,500억 달러 현금으로 바로 꽂으라는 얘기였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기절초풍을 했다라는 얘기인지. 네. 이걸 미룬 겁니다. 법튀면서 미룬 거예요. 그러니까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른바 한미 양국의 전략적 투자 MOU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안전장치라는 거죠. 상한으로 200억 달러 이상으로 하지 않고 나머지 또 1,500달러는 조선업에 투자한다. 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이건 이제 이후에 팩트시트 나오기 전에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원금 회수 전에는 절반씩 수익을 50% 나눠 갖고 원금을 회수한 후에는 한국이 수익의 10%, 미국이 수익의 90% 갖는 것이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김용범 실장이 원금 회수 전에 수익 배분 구조가 5대5인데
20년 내에 원리금 상환이 불통해지면은 그것이 원리금 상환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한국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따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게 반발이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투자 약속 이행이 외환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을 때 한국이 투자 시기와 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위험하니까 이제는 올해는 200억 달러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정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건 뭐냐면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한국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조그마한 못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크게는 뭐 조선 반도체 뭐 제조업 쫙 해가지고 한 나라에서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는 시장이 딱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중국, 하나는 한국. 근데 미국이 중국도 우리 배 만들어 주시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다 만들 수 있는 이런 자격 요건이 있는데 지금 당장 당신들 이익까지 간다고 거위의 배를 가를 거요? 하면서 버텼다라는 거예요. 네. 황금알 낳는 황금알이 탐난다고 거위 배를 가르면 죽잖아. 그렇죠. 죽으니까 이거 지금 가르면 안 된다라고 설득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버티고 버텼던 것이 주요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금액과 투자 시기를 조정하는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라는 예. 말씀이시고요. 그럼 세 번째로 안보 관련해서 살펴볼게요. 사실 많이들 관심 갖고 있는 게 핵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대놓고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연료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하면서 핵잠수함 이야기를 먼저 했거든요. 네. 대통령이. 그랬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뭐 아니면 도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가 된 거죠. 이 한 팩트시트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핵잠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탑재할 수 있을 경우 강력한 전략 무기가 되는 거죠. 네. 30년 전부터 소원이었습니다, 한국이. 근데 이게 안 돼 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또 애매해지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필리 조선소를 선체 건조 장소로 언급을 하는 바람에 핵잠이 필리 조선소에서 못 만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필리 조선소는 일반 상선이나 이런 배 만드는 데지 잠수함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그거 만들려면 또 다시 돈 퍼부어서 따로 잠수함 만들 수 있도록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이번 발표를 통해서 선체가 국내에서 건조될 것이다. 아예 명토 박았습니다. 유석열 대통령실 안보실장도 전체 선체를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다. 명확하게 얘기했고, 다만 우라늄 농축과 사용의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계속 협의한다. 뒤에 또 말씀드리면 악만 디테일이 있거든요. 네. 계속 협의한다고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농축에 해당하는 20%까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데 핵연료 재처리는 불가하는 거죠. 지금 현재 핵잠을 보유한 국가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6개 나라고 호주가 오커스 안보협정에 따라 핵잠을 공급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규백 국방장관이 얘기하기를 이미 상당 부분 핵잠 기술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 30%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전 그거보다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전 네. 추정을 합니다. 네. 어쨌든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필리 조선은 불가능하고 결국은 이거는 현재 흥미로운 협력 모델, 그러니까 한국이 핵잠수함의 선체와 원조로를 개발하고 연료만 미국에서 가져오는 방식. 그러니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 핵연료는 미국이 제공하되 실제 건조와 핵심 기술은 한국이 주도한다. 어쩌면 이미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핵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도 한국의 국방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기타 주한 미군을 포함한 여러 다른 안보 문제도 이번 조인트 팩트시트에 적시됐다고요? 그렇죠. 주한미군 지속적으로 주둔한다. 미국이 핵을 포함해서 모든 범죄 능력 활용에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
한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한다.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6조 원어치로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7조 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 부분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사실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한미군 부지도 제공하고 다 지어줬잖아요. 네. 여기 돈이랑 연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따로 말씀드릴 게 있고, 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자면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주한미군 주둔을 바랍니다. 어허. 폼페이오가 평양 방문했을 때 주한미군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 없으면 중국이 북한을 속국으로 만들 것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전권 전환은 일단 2019년에 1단계 최초 작전 운영 능력 검증 끝났거든요. 2022년에 2단계 완전 운영 능력 평가를 완료했는데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내년에 2단계 검증 완료되면 양국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최종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결정한 절차가 남았다.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시작할 때 이번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중국이란 단어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한 표현이 곳곳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웃은 게 뭐냐면은 양국 간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단어가 어떤 게 들어갔냐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성을 했다. 이렇게 들어요. 인도태평양 지역. 이 인도태평양 지역이 왜 여기 들어가? 했더니 이거 중국 견제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이 미국과 일본이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요거 집어넣은 겁니다. 또 상호무역 촉진 부분에서도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라는 이 조문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강제 노동으로 물건 생산하는 데가 어딨습니까? 이거 뭐냐면은 2021년에 미국이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내놨거든요. 네. 이게 중국 겨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미동맹 현대화 부분에도 북한을 포함한 동맹 내에 대한 모든 영내의 위협에 대한, 이렇게 들어요. 모든 영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태세를 강화한다. 모든 영내 위협이 북한이 아니에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고 중국을 겨냥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백악관 사이트를 정말 샅샅이 뒤져보시면서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을 분석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정밀하게 작성돼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외환시장의 시장 불안정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네. 거긴 그냥 마켓이라고만 돼 있는데 이게 한국 외환시장이죠. 그러니까 잠재적 영향에 대해 철저히 논의하였습니다가 나와요. 이게 영어로 have thoroughly discussed, 철저히 논의하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뢰받는 파트너, as trust partners, 미국과 한국 사이의 약속으로 인한 것이니까 철저히 논의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뭐라고 했냐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매우 자세하게 못 박아놔서 일단 외환시장에 한시름 놨다, 이런 평가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팩트시트가 꼼꼼하게 정리됐다는 거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을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양국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 특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을까요? 좀 고민되는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은 승인, approval 이런 단어를 쓰고 한국은 환영, 웰컴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사실 하나로 이거 동맹의 수직 구조야. 어? 막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데 네. 특히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저자제자 이렇게 비판하는 일부 진보적인 정치 세력도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미국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동맹 수직 구조로 딱 잡아서 비판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관세라는 칼날을 휘두르는데 거기에 목 움츠러들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도 쫄고요. 러시아도 쫄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팔 한쪽 정도 내줘야 되는데 손가락 하나 날아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미국의 국내법에 반드시 미 해군 전투하면 반드시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예, US 코드 8678 법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 전쟁부 국방부 장관 피터 헤그세스가 11월 4일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투함 미국에서만 건조하고 항공 부품 정비 비전투함 도움 가능해서 SSN 핵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버렸거든요. 11월 4일 날 얘기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11월 14일 날 발표했죠. 그러면 이 US법 8678 법에 예외 허용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트럼프가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은 이거는 명확하게 보도가 안 나와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11월 4일 날 미국 전정부 장관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14일 날 위성락 국가안보 대통령은 물론이고 위성락 안보실장도 한국에서 건조한다고 했으니 그러면 그 열흘 사이에 트럼프가 진짜 이거 뒤집은 거 맞냐?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네. 이거 확인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미국 농산물 전용 창구 US 데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이버 쇠고기 개방을 막아냈다라고 했는데 팩트시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을 유지한다. 되게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이 특정 명칭이 뭐냐면은 미국산 육류와 치즈가 유럽의 유명한 뭐 고기라든지 쇠고기라든지 이런 이제 그 유제품이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들어와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리적 표시 보호를 무력화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 유럽 제품 명칭 사용해도 된다는 해석인데 이러면 결국은 트럼프가 유럽 성표권을 무시하고 그냥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거거든요. 네. 요게 보면은 맥락과 배경을 살펴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유리하게 해석해서 관철시켜야 할 부분도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전 세계에 깡패 같은 짓을 하면서 이렇게 관세 칼날을 휘두르는데 쫄지 않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팔 한쪽 정도 내줘야 되는데 손가락 하나 정도 내놓았으니까 네. 이거 빨리 안 했다라고 화내는 데는 안 되고 이재명 정부 어느 정도 버텨주고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거예요. 미국이 악마라는 게 아니라 이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더 뺏기면 안 되니까 디테일하게 끝까지 잘 살펴봐야 된다. 아직 많이 남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미 관세 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